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 하는 꿈의 국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에선 매년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짐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00만 명이 넘는 대졸자들이 조국을 등졌고 2024년 한 해만 해도 거의 10만 명이 빠져나갔거든요. 이건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청년들은 방치하면서 외국 부자들에겐 세금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이 나라에서 왜 자국민들은 미래를 포기하고 떠나야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탈리아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사실 이민의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수백만 명이 미국과 남미로 떠났죠. 당시엔 가난이 이유였습니다. 농촌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 빠듯했고 작은 땅 조각에 묶여 평생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엔 완전히 달라졌죠. 전후 복구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피아트, 올리베티, 피렐리 같은 대기업들이 생겨났고 자동차, 철강, 패션, 기계 산업이 번창했거든요. 일자리가 넘쳐났고 처음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메리카를 꿈꾸지 않았어요. 밀라노와 토리노로 이동해서 아파트를 사고 차를 굴렸죠. 1980년대엔 이탈리아의 생활 수준이 서유럽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습니다. 이 호황의 비밀은 생산성 향상이었습니다. 기술과 기계가 발전하면서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이탈리아의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컴퓨터와 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하고 있었죠. 대기업들이 생겨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여전히 가족 경영 중소기업 중심이었거든요. 이 모델은 과거엔 잘 작동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경쟁하려면 규모가 커져야 했고 전문 경영이 필요했으며 새로운 기술에 투자해야 했죠. 그런데 이탈리아 기업들은 너무 작았고 가족이 너무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감탄하는 바로 그 가족 중심 문화가 현대화를 가로막은 겁니다. 이 기업들은 충성스럽고 안정적이었지만 합병을 거부했고 외부 자본을 피했으며 세상이 변해도 옛날 방식을 고집했거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느리게 성장하기 시작했죠. 2000년대에는 유럽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었고 다른 나라들이 계속 앞서 나가는 동안 이탈리아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미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에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노동시장이 내부자와 외부자로 쪼개졌거든요. 내부자는 나이든 노동자들로 정규직 계약을 맺고 있었고 이들을 해고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했습니다. 반면 외부자는 대부분 젊은이들이었는데 단기 계약만 받을 수 있었고 전혀 안정성이 없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어도 겨우 6개월짜리 계약을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월급은 부모님 집에서 살아야 할 정도로 적었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서류상으론 고용된 거지만 부모 세대가 단 하나의 안정적인 직장으로 쌓아 올린 그런 삶은 절대 만들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몇 겹의 관료주의를 뚫어야 했고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계약 집행과 프로젝트 승인이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히죠. 민사소송은 보통 2년 이상 걸립니다. 이게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어요. 느린 법원과 무거운 절차는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만들고 인프라를 지연시키며 기업들이 확장해야 할 때 작게 머물도록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날 세대에게 이탈리아가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과거에도 이민은 있었지만 지금은 전후 시대의 거울 이미지 같거든요. 그때는 나라가 서류상으론 가난했지만 미래는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서류상으론 부유하지만 젊은이들에게 미래는 닫혀가고 있죠. 보통 한 나라가 수십 년간 꾸준히 성장하면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며 다음 세대는 자신 있게 고향에서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그 약속이 깨졌어요. 20년 넘게 경제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생산성은 정체됐고 임금은 멈춰섰으며 젊은이들이 기대했던 기회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대라면 부모님이 설명하던 세상에 비해 멈춰선 세상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노동시장이 이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수백만 명의 이탈리아인이 안정적인 계약 없이 일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30세 미만이죠. 기술적으론 고용된 거지만 저축도 없고 보장도 없으며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길도 없습니다. 임금은 이걸 함정으로 만들어요. 이탈리아엔 아직 전국 최저임금이 없고 민간 부문 노동자의 40% 가까이가 시간당 10유로 미만을 받거든요. 젊은 정규직 직원의 월급이 1,300유로에서 1,400유로 수준입니다. 교통비와 식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죠. 반면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비슷한 초급 직종은 승진 전에도 한 달에 수백 유로를 더 받습니다. 주거비는 이 혼란을 더 악화시키죠. 밀라노, 로마, 피렌체의 집세는 임금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습니다. 밀라노에선 방 하나짜리 아파트가 일반 젊은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수백 유로나 더 비싸요. 표준 계약을 맺은 사람도 소박한 집이 소득의 절반을 삼킬 수 있거든요. 대도시 밖에선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방식은 다릅니다. 임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주거비는 수십 년간 올랐기 때문에 가족들이 부동산을 붙잡고 놓지 않아요. 정체된 경제에서 몇 안 되는 안정적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집이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에게 머뭅니다. 이게 주택 사다리에 오르는 걸 더 어렵게 만들죠.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집을 떠나는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젊은 성인들이 30대 후반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거든요. 북유럽에선 보통 18세에서 20세 사이에 독립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집을 소유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상속을 기다리는 것뿐이라고요. 저축과 은행 대출로 집을 사는 건 너무 손이 닿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이탈리아의 지역 격차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남부에서 자랐고 유일한 저렴한 선택지가 가족집에 머무는 거라면 밀라노나 볼로냐 같은 일자리 중심지로 이동하는 게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북부로 이주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머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부는 점점 더 젊은 노동 인구를 잃고 북부는 최고 연봉과 가장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집중시키죠. 이미 심각한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거의 한 나라 안에 두 나라입니다. 롬바르디아, 베네토, 에밀리아 로마냐 같은 북부 지역엔 대부분의 첨단 제조업, 금융, 수출 중심 산업이 있죠. 반면 남부 지역엔 역동적인 고용주가 훨씬 적고 실업률이 훨씬 높습니다. 남부는 이탈리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경제 생산량은 22% 정도밖에 안 돼요. 일부 지역에선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 중 45%만 일자리가 있는데 유럽연합 전체로는 70%가 넘거든요. 이 격차는 소득에서도 나타납니다. 북부 지역은 1인당 생산량이 오스트리아나 독일 남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남부 일부는 유럽연합 평균의 3분의 2 정도에 머물죠. 젊은이에게 이 격차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시작 연봉부터 잘한 곳에서 삶을 꾸릴 수 있을지 여부까지 모든 걸 좌우하거든요. 충분히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나면 세태가 악화됩니다. 회사를 시작할 지역민이 줄어들고 공공 서비스를 지원할 납세자가 줄며 학교에 아이를 보낼 가족이 줄어들죠. 교실이 합쳐지고 일부는 완전히 문을 닫으며 구매력이 빠져나가면서 작은 가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북부는 계속 앞서 나가는데 인재와 투자가 모두 그리로 흐르기 때문이죠. 많은 남부 젊은이들에게 자기 지역에 머무는 건 다른 곳에 존재한다는 걸 아는 그런 경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탈리아의 진짜 문제 중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일자리가 임시 같고 급여가 약하며 주거비가 비싸면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는 걸 미루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통일 이후 어느 때보다 출생아 수가 적습니다. 최근 수치를 보면 연간 출생아가 37만 명 정도인데 사망자가 출생아를 수십만 명씩 초과하거든요. 동시에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있죠. 그래서 매년 젊은 노동자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늘어납니다. 그렇게 65세 이상 인구가 35세 미만보다 훨씬 많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왜 이런 식인지에 대한 정치는 형성되는 연령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거의 어느 나라보다 연금에 많이 씁니다. 매년 국가가 생산하는 모든 것의 약 15%가 연금으로 가는데 다른 유럽연합 경제권에선 11%에서 12% 정도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학교나 육아,
취업 지원에 쓰는 돈이죠. 이탈리아 전체 사회 예산의 거의 40%가 퇴직급여로 갑니다. 반면 가족과 아동 지원으로 가는 돈의 수준은 서유럽 순위에서 거의 바닥이죠.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탈리아 정치는 은퇴자들을 보호하는 걸 중심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공무원, 철도 직원, 일부 국영기업 같은 특정 직종을 위한 특별 제도와 50대 초반에 은퇴할 수 있게 해준 이른바 베이비 연금은 모두 관대한 대체율과 조기, 퇴직 거래를 표와 사회적 평화와 교환한 정치적 거래의 일부였습니다. 나이든 이탈리아인들은 다른 누구보다 투표를 많이 하고 유권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들은 조직적이고 정치를 면밀히 따르며 정당들은 그들을 잃을 여유가 없다는 걸 압니다. 이건 프랑스, 스페인, 영국처럼 고령화되는 인구를 가진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재조정하려는 진지한 시도는 연금 규칙을 강화하든 퇴직 연령을 다시 올리든 돈을 육아와 젊은 가정 지원으로 이동시키든 간의 진짜 위험을 수반하죠. 실제론 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권자들에게 그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종종 덜 벌고 덜 투표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죠. 항의, 파업, 선거에서의 징벌이 모두 배경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들은 이런 싸움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미 자리 잡은 걸 보호하죠. 연금 약속은 지켜지고 현재 은퇴자를 위한 혜택은 보호되며 젊은이들을 도울 개혁은 종종 약해지거나 지연되거나 조용히 버려집니다. 그 결과는 옛 모델을 통과한 사람들의 위치를 보존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지 지금 진입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탈리아가 세금 정책에서 대담해지기로 결정할 때 종종 젊은이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2017년에 정부는 세금 거주지를 이탈리아로 옮기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특별 정액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외국 소득의 표준 세율을 내는 대신 해외에서 얼마를 벌든 매년 고정된 일시금을 낼 수 있게 선택할 수 있죠. 그 일시금은 처음엔 10만 유로 정도였지만 나중에 2배가 됐고 이제 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이 제도를 사용한 건 겨우 수천 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일부로 많은 이들이 밀라노와 다른 바람직한 도시에 정착해서 부동산을 사고 단순화된 세금 생활에 연결되죠. 정부 관점에선 이게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수천 명의 부유한 거주자가 매년 20만 유로에서 30만 유로의 정액세를 내면 연금을 건드리거나 노동법을 다시 쓰는 정치적 고통 없이 수억의 추가 수입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걸 나머지 예산과 비교하면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자격이 있는 백만장자가 모두 가입해도 정액세 제도는 그 청구서의 작은 조각만 커버할 겁니다. 2023년에 약 1,500명이 이 제도를 사용해서 수억의 수입을 가져왔는데 이탈리아가 사회보호와 연금에 매년 3천억 유로 이상을 쓴다는 걸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돈도 불균등하게 들어옵니다. 이 신규 이주자들 대부분은 몇몇 부유한 도시와 지역에 집중돼서 비싼 집을 사고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거든요. 이게 지역 부동산 시장과 경제의 좁은 부분엔 도움이 되지만 단기 계약에 갇힌 젊은이들을 위한 광범위한 임금 성장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건 또한 시스템의 가장 명확한 인센티브가 이미 다른 곳에서 돈을 번 사람들을 겨냥한다는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죠. 방향을 바꿀 큰 기회는 팬데믹 이후 유럽연합의 복구 기금과 함께 왔습니다. 이탈리아는 보조금과 대출로 거의 2천억 유로를 확보해서 유럽에서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가 됐죠. 돈의 약 40%는 투자가 가장 필요한 남부를 위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철도 연결과 업그레이드된 역, 더 나은 도로와 다리, 더 빠른 광대역,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 디지털화된 공공서비스. 잘하고 제때하면 이 투자들은 노동자들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지역 격차를 줄이며 사람들이 머물겠다고 확신할 만한 종류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론 이탈리아를 가로막았던 옛 병목들이 이 계획들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이 프로젝트들을 설계하고 관리할 충분한 엔지니어, 기획자,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제공되는 역할은 종종 임시적이고 급여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바로 그 젊은 이탈리아인들이 해외의 더 나은 선택지에 유혹받고 지방정부, 특히 작은 자치단체들은 작은 팀으로 복잡한 조달과 감독을 처리하려 애쓰고 있거든요. 일부 이정표는 이미 놓쳤습니다. 한때 유럽위원회가 주요 개혁과 목표가 뒤처지고 있다는 이유로 예정된 지급을 지연시켰죠.
각각의 지연은 이탈리아가 계획 세우는 건 잘하지만 완성하는 건 못한다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왜 모두가 이탈리아를 떠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낮은 출생률이나 하나의 논란 많은 세금 정책 때문이 아니죠. 젊은이들이 불안정한 일, 정체된 임금, 비싼 주거비, 깊은 지역 격차, 그리고 노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정치 구조를 마주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동시에 나라는 외부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면서도 정작 자국 청년들을 위한 진짜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방을 싸는 건 조국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탈리아가 한때 약속했지만 더 이상 지키지 못하는 그 미래를 다른 곳에서라도 만들어 보려는 절박한 선택인 거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서 가장 슬픈 이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